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사입니다. 코로나 관련 무역 실무 이슈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번쯤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계약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행 단계, 그다음에 종료 단계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단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 계약 지연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지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계약 성립 그다음에 이행 관련 내용이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이제 그 무역 관련돼서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베트남,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이어하고 거래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계약을 거의 막바지 단계였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그 나라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자가격리를 시킨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입국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고 나중에 합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게 많단 말이죠. 계약을 할 때 대면으로 했던 업체였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도 대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비대면으로 합시다. 우리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나중에 합시다라고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 성립 자체가 좀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자는 물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폐쇄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면 원래 예정대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가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경우에도 대금 결제를 거절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뭐 이런 시점에 물건이 필요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계약을 거기랑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행 관련해서도 지연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행 기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생산에 필요한 그 날짜가 과연 충분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이제 생산이 지연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그거를 사전에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장 생산이 조금 차질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하드십, 이행불능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희 실무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무역 실무에 보면은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 기타 조건 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불가항력 조항, 하드십 조항, 뭐 이행불능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면책을 인정해주고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조항을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써볼게요. 자, 조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로즈라고 하는 것들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를 하죠.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용들을 따져가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보통은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표준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국 법계에서는 이렇게, 영미법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대륙법계에서는 이렇게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나와 있는 불강력 조항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그런 내용들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어떤 그 계약서를 봤더니 불가항력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명시를 했는데 명시된 내용하고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감염증이라든지 뭐 저희가 팬데믹이라 부르잖아요. 팬데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여지면은 당연히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무적으로도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관세사들보다도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를 관세사가 검토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변호사 통해서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드십 조항 있죠. 하드십, 뭐 하드십 클로즈, 뭐 아니면 이행 곤란 조항, 뭐 고난 조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드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방 당사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좀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계약 자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의미를 하는데, 하드십 조항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드십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변동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행불능이 과연 인정될 것이냐라고 말해봤을 때 이행불능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해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특정 나라에서 뭐 특정 국가에서는 그 특정 어떤 공장에 대해서는 생산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행 불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행불능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 그다음에 준거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행불능, 그다음에 하드십 조항,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우에는 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서 신용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좀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면은 공급 사슬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무역실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 FTA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부자재,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를 했는데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한중 FTA가 있어요. 체결돼 있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FTA가 체결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즉 관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은 당연히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세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FTA 국가가 어디가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그 일본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이 아니라 뭐 아세안 국가 중에 다른 나라도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일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핵심이죠. 리스크 관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환율 변동 위험이 있어요. 환 변동 위험.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를 계속해서 은행에 맡기게 되더라도 이윤 자체가 이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원화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를 이제 사게 됩니다. 달러를 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죠. 수출 금액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원의 물건을 팔던 것들이 1,200원을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익 금액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 금액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이 되면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환 변동 보험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거 있죠. 2018년도 문제를 찾아보시면은 환 리스크 관리 기법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게 올해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신용 위험입니다. 신용 위험.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늦게 오는 바람에 대금 결제도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워낙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금 자체가 잘 돌지 않게 됨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대금 결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금융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그냥 중소 중견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냥 대출 받는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지원금, 장려금 같은 것들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용 위험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 경우는 상업 위험이죠.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대금 결제를 했는데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물건이 수입이 될 수 있을지를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업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증이라든지 뭐 이행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다음에 선적 관련입니다. 이행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는 선적 관련해서는 첫 번째 원료 수입 지연, 그다음에 대체품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그렇죠? 원료 수입 지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원래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되어서 이제 수입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를 알아보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도 뭐 자가격리 또는 공장 폐쇄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성적 자체를 이제 늦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수출 관련인데, 수출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장비, 농산물, 식품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보건용 마스크 있죠. 저희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 KF 뭐 80부터 해가지고 뭐 94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뭐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식품 같은 것들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이제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이거를 공급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통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시험에 조금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신속 통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WCO하고 관세평가분류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품목분류 가이드를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관련 물품들이 있어요. 뭐 마스크, 그다음에 세정제, 그다음에 뭐 아까 봤던 것 중에 진단용 키트,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이거를 HS 코드 이렇게 사용하라고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관 자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관세표 문제를 보시면은 거기 호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요건 면제, 세관장 확인 생략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통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면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이제 통합 공고에 나오죠. 통합 공고에 나오는 부분이고, 세관장 확인 생략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법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는 물품 중에 그런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그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배포해주기 위한 것으로 내가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그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 자체를 이제 확인하지 않겠다. 다만 요건은 받아야 돼요. 요건은 그러니까 식약처 통해서 요건은 받아야 되지만, 그 요건 받은 거에 대해서 세관장이 통관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겠다. 그것만 하더라도 통관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세 부담 완화를 보게 되면은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있죠. 30일 경과할 때까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가산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발생해서 납부했던 업자가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징수유예 제도가 있죠.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은 저희 관세부가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조사유예, 관세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저희 정기조사 있잖아요. 관세법 보시면 나오는 조사들도 지금 대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고, 다만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는 대면이 아니라 이렇게 서면으로 조사를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 관세 납부 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할 납부라고 하는 것들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관세청 홈페이지 가서 여기 나와 있는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까르네 같은 경우도 기한이 있어요.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그 기간 안에만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래 이거를 그 기간 내에 못 하게 되면은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부담이 이제 그만큼 연장이 되는 것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경우에는 통관 제한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스크라든지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실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그 다음에 운송 관련해서는 운송이 감소하고 운임이 상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블랭크 세일링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결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를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문제예요. 노선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원래 쭉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 일정 중에 일부가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이제 특정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중국 내에서 한국은 위험한 국가니까 한국으로 가는 것들은 당분간 보류를 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선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운임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 받아야 되는 운임이 있잖아요. 근데 노선이 감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자기네들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사나 항공사가 비용을 올리면 포워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운임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MS 같은 그런 우편물 같은 경우도 지금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운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저희 이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그 밖에 와이어링 세트에 대해서는 저희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관세 평가를 할 때 원래는 해상으로 왔어야 되는데 해상에 대한 그 운송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공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원래 항공 운송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항공 운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 운송으로 그냥 적용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항만 시설 사용료, 터미널 임대료를 이렇게 감면을 해서 좀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결제 관련인데 첫 번째 보시면 핀테크를 이용한 송금 결제가 증가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대면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비대면 형태로 대금 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송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팩토링 같은 경우도 활용을 이제 더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을 활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2017년도 때 팩토링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한계점 얘기하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팩토링,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소구권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환 청구권이 없는 형태로 원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금 결제 못 받으면 다시 돌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신용 위험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팩토링 내용들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험 관련이라고 한다면 운송보험보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무역보험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상기간 중에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제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증을 할 때는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보증료 더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추가로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증 자체를 더 받지 않고 비용 받지 않고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긴급 수출 안정자금 제공이라고 해서 대출 보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라든지 보증료가 이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통해서 이제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한 관련도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외국한 사후 보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현지금융, 해외 직접 투자, 비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본거래잖아요. 자본거래다 보니까 신고 대상의 의무가 있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이거 저희 외국한 거래법에서 나올 가능성 있겠죠. 외국한 거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규정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좀 나온다고 해도 준비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네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만큼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준비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게 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제외, 신고 제외 대상, 신고 대상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것만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냐면 저희 환리스크 관리 기법 중에 하나로서 대외적인 관리 기법이 있잖아요. 대외적인 관리 기법, 그 안에 상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대외적이 아니죠. 대내적이죠. 대내적인 기법. 그렇죠? 회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과 채무를 내가 별도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세시켜 가지고 그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율 변동 위험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환율을 변동되는 걸 부담하지 말고 상계 처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계 같은 경우는 저희 외국한 거래법에 보시면은 사전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사전 신고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저희 상계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한 거래법 준비를 할 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들하고 그다음 상계 관련돼 있는 규정들은 좀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 단계입니다. 종료 단계를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단계 있죠. 계약 그 시작 단계를 봤을 때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불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었는데 종료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건 적용될 것 같고요. 클레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재. 왜 중재가 나오게 됐냐면 밑에 보니까 적응성, 뭐 과학기술 화상회의, 가상청문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소송이랑 다른 게 뭐냐면 중재 같은 경우는 합의에 따라서 절차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중재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든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 시간과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빨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E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속 절차라고 하는데 이거 꼭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 절차와 관련돼 있는 규정들 있죠. 예를 들면 ICC 중재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대한상사중재원 가서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국제중재 규칙이 있어요. 국제중재 규칙에 보면은 이거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있거든요. 신속 절차. 이거 꼭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중재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재가 중요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뭐 합격을 기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수험 기간이 뒤로 많이 밀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다 경험했던 거였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꾸준하게 시험 보는 날까지 좀 정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준비를 하는데 준비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더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좀 암기를 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겠다라고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이슈가 있으니 뭐 내가 원래대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보면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꼭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꾸준하게 정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코로나 관련 이슈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